자, 원장님들 화면 잘 보이십니까? 요거 보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 라이브 서저리 그때 그 술점 강의 했었고요. 술점 강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키포인트가 프로토콜 베이스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로토콜이라 그러면은 술자의 관계, 술자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거대로 하면은 가능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무치학에 있어서 뭐 그 무치학을 가이드 수술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한 3난제를 해결하는 거에 해당하겠죠. 3난제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치아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CT랑 스캔 정렬하고 그 서지컬 가이드를 입안에 정확하게 포지셔닝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탑다운 어프로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보철학적인 그 정보를 찾는다. 그거는 뭐 우리가 치아 배열을 해봄으로 인해서 치아 배열을 그 가상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입안에 끼워보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실제 디자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상 정보들. 자, 리리 원장님 오셨네요. 리리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 잘 들리시죠 다들? 어디까지 했나요? 3번. 서지컬 가이드 실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보여주는 뭐 정보, 골밀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골 형태에 따라서 드릴링을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컬 팁스, 그 다음에 뭐 인터라오피 워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툴 사용했었고, DR에 대한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이렇게 가이드 수술을 한다는 거는 디지털 상에서 가이드 만들고 준비를 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를 실제 수술장에서 잘 구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라이브 서지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는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그 제 오스템 세미나 도와주시는 패컬티 원장님들하고 한번 먼저 받아봤는데, 뭐 레터럴 앵커를 안 쓰는 이유, 가이드 디자인할 때 팔레타를 안 덮은 이유, 전악 발치한 이유, 메탈 슬리브 쓰면 좀 나은가, 환자 폐기율을 현재 뭐 기준으로 한 이유, 3번이 아닌 2번 자리를 결정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면 좀 생각해 놓으시고요. 레터럴 앵커를 안 쓰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앵커를 그 식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컬에 이렇게 식립을 하다 보면 이거 식립하는 것 때문에 버컬에 식립을 하면은 이게 팔렛 그 링구알 팔레탈 쪽으로 가이드가 쫙 붙어버려 가지고 그 임플란트들이 약간 설측 구개측으로 그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 본이 되게 넓다면야 상관없지만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팔레탈에도 앵커를 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학은 어떻게 해요? 화학의 링구알에 앵커를 심을 수 있는 용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터럴 앵커가 필요하면 쓰지만 우리 렌터럴 앵커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 가이드 키트 밑에 오른쪽 아래 앵커 3개 길쭉한 거 있잖아요. 앵커를 써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가능하면 포지셔닝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이 환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전악 발치 결정했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3번이 되게 많이 메지알로 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7번이 되게 내려오고 버컬로 틸팅 되어 있고 여기 잇몸이 굉장히 많이 솟아 있습니다. 동료도도 되게 심했는데 13, 23은 약간 좀 애매하긴 했었어요. 17하고 조금 동료도는 있었고 33이 좀 동료도가 좀 별로 없었는데 우식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환자 하악 운동의 데비에이션이 없어서 환자 현재 폐구일을 치료 계획의 기준으로 했다 했는데 그 근거라고 하려면 여러분들 일단은 무치학 환자에 대해서 CR 가이드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CR 정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두가 뭐 전내 상방이었나 거기에 그 배슬이 없는 곳으로 갔을 때의 뭐 그 위치라고 했던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보철과 졸업했지만 아직도 제가 CR 가이드라는 것이 뭐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환자들은 보통은 어떻게든 씹어보려고 이렇게 프로트루전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후퇴위, 최후퇴위가 아니더라도 프로트루전 시키지 않은
이렇게 포스 안에 들어오는 후퇴위로 유도를 하고 거기서 바이트를 시켜보는 게 일단은 실용적으로는 제일 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퇴위로 했을 때 그 오픈 앤 클로즈를 했을 때 데비에이션이 없다고 하면 그 데비에이션이 없다 하면 일단 그걸 치료 중심 위로 정하고 왁스림에서 한번 잡고 왁스림에서 잡은 거랑 또 치아 배열해서 잡은 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서 그 치료 중심위를 정하죠. 그러니까 뭐 센트리 릴레이션이 아니라 치료의 중심위를 그렇게 정하죠. 어쨌든 지금 후퇴위로 해서 이제 클로즈 오픈 클로즈를 시켰을 때 뭐 특별히 데비에이션이 없어서 이 위치로 그대로 와서 이 바이트를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뭐 3난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아 배열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뭐 스캔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스캔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얼굴 스캐너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페이셜 스캐너 갖고 계신 분? 한정모 원장님 말고 페이셜 스캐너 갖고 계신 분 한번 저요 하고 채팅창에 한번 표시해 보시죠. 아무도 없습니까? 페이셜 스캐너를 아무도 안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 페이셜 스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가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에 그 표시 그 띄워놓은 이 스캔은 그 제가 그 미국에서 직구한 그냥 핸드헬드 스캐너고요. 우리 보통 요즘 많이 쓰는 게 그 레이커 쓰지 않습니까? 레이커는 원샷으로 찍어서 좋긴 하지만은 이건 제가 옛날에 아이패드로 스캔한 건데 이렇게 보면 뭐 그럴듯하지만 스캔 자체 퀄리티는 굉장히 낮죠. 이게 레이로 스캔한 건데 이게 원샷으로 찍어져서 꽤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입 주변은 약간은 좀 세밀하게 스캔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스캔 퀄리티는 사실 이런 스캐너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낮지나 그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이정진 교수님 갖고 계시네. 페이스 스캐너 촬영하는 대신 촬영용량이 높은 CT를 활용해서 안무를 채등하는 방법 어떤가요? 뭐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그걸 사용하려면 그 CT를 그 여기 그 치아 배열에 쓰려고 하면은 덴탈 시스템에서는 저는 덴탈 시스템으로 치아 배열하는 걸 즐겨서 하는데 그거를 CT를 직접 읽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적당히 스레스홀드를 걸어서 STL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뭐 그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조성웅 원장님이시네요. 그럼 뭐 캠퍼스 플레인이나 뭐 FH 플레인 뭐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뭐 없으면 있는 것보다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 스캔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얼굴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에 레지스트레이션 실습 때 저랑 같이 다 했었죠. 그 치아 스캔에다가 그 어디셔널 스캔에 3점 스캔으로 해가지고 얼굴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렬한 다음에 그거를 메쉬 랩을 사용해서 그 좀 용량을 줄이고 이빨 지우고 했던 거 뭐 너무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얼굴 스캔이 있다면 이런 그 알라트레거스 라인이라든지 알라트레거스 라인 그 캠퍼스 플레인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저는 이거보다도 이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트레거스라 그러나요? 이 트레거스를 두 개 연결한 요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를 보면은 여기 이거 배열하는데 이 치열이 얘랑 평행하다고 이렇게 보면은 좀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스캔만 가지고는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그 맥실라리 슈처 가지고 여기 수직선을 볼 수 있지만 수평선을 여기에 인터트레거스 라인 뭐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바를 만드는 건 메쉬 믹서에서 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하신 분들은 실습 때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교합평면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치아 배열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 잔존치의 위치랑 꽤 많이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장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잔존치 위치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치아 배열을 하면은
가능한 최대한 그 우리가 보철 그 최후 보철에 맞게 이렇게 치아 배열을 할 수가 있죠. 그 치아 배열을 할 때 사용하시는 툴들이 다양한데 그 메쉬 믹서의 라이브러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덴탈 시스템에 이 덴처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선호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배열을 해봐도 그게 실제 입안에 넣어봤을 때 좀 다른 경향이 좀 있어서 가능하면 이걸 출력해서 입안에 끼워보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했던 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분은 상악이 되게 많이 프로트루전이 됐어요. 되게 많이 프로트루전 돼가지고 이걸로 뭐 그 수술장에서 당연히 직접 신기는 좀 어려워서 치아배를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그냥 이 여기에 끼울 수 있는 덴처를 만들어 가지고 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탁 끼울 수 있죠. 그 밑에는 레퍼런스 임플란트 3개 심어 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지금 잔존치 뽑지 않고 잔존치에 뭐 종이치를 끼울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치아 배열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는 툴이면은 뭘 써도 좋을 걸로 보이지만, 뭐 저는 실제 그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 덴처 모듈을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 배열하면은 그 치아 배열한 거를 임플란트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여러분들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그 케이스 만들 때 스캔 가져오기가 있고 사전 프랩 스캔 가져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스캔 가져오길 때는 치은 스캔을 가져오고, 치아 배열은 사전 프랩 스캔, 여기 사전 프랩에다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전 프랩으로 치아를 가져가 가지고 그 치아를 참고해서 보통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치아 배열을 한번 더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아 배열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뭐 잔존치가 있기 때문에 잔존치에다 3점을 찍으면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넓게 그 3점을 찍기 위해서 잇몸에다 마커를 붙였습니다. 마커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마커를 붙이는 게 좋겠고, 마커는 그냥 그 엔도 할 때 쓰는 스타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라서 그냥 문방구에서 쓰는 본드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이렇게 그 마커도 붙였고, 이분은 자연치 그 여기 3점 찍은 거 보이시죠? 근데 실제 가이드, 예, 김재훈 원장님 오셨네요. 오스템에서 수강하셨었습니다. 자, 이렇게 3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치아에도 찍고 실제 여기는 그 팔레탈에도 마커가 붙어 있는데, 현재 뭐 슬라이드 만들 때는 요 3점 찍은 것만 보여드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악은 보통 제가 풀마우스에 대해서 그 치료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환자들한테는 임플란트 개수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246 하악은 2468 이렇게 설명드리고 상악은 469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하악의 그 덴처를 안 쓰는 최소 개수는 보통 6개 정도부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하악은 여기처럼 643, 346 해서 3 세그먼트 브릿지로 하고, 상악은 상악을 이렇게 6개 심고 64 브릿지, 뭐 구치부, 전치부, 구치부 이렇게 나누는 거 2개 가지고 브릿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돼서 상악은 그냥 이렇게 원 피스 브릿지로 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자, 뭐 하악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악에는 덴티스 임플란트와 하이니스가 들어가 있고요. 상악은 이렇게 642, 246 위치에 심고 원 피스 브릿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그 제가 라이브 서저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실제 디자인할 때랑 그 다음에 서지컬 리포트를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골 밀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골 밀도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D1, D2, D3, D4 이렇게 돼 있고, 이게 HU가 뭐 해준 말입니까? 한종 원장님 주무십니까? 얼굴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HU는 하운스필드 유닛의 준말이긴 한데, 하운스필드 유닛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콘빔 시트가 아니라 그 멀티 디텍터 시트에 써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맞는 거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은 요 보면은 D1, D2, D3, D4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검은색 임플란트 주변으로 검은색이 많으면은 뭔가 골질 주변 골질이 조금 약하다 하는 뭐 소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노란색 또는 초록색인가요? 연두색이 많으면은 조금 골밀도가 높아서 오버드릴링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회색 D1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보통 치아가 남아 있을 때 22번 쪽에 치아가 근접해 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골밀도는 다 좋지만 26일 경우에는 고정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언더 드릴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실제 수술할 때, 여러분 수술할 때 보셨겠지만은 드릴링을 좀 언더로 했다가 심었다가 다시 빼고 조금 더 드릴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좀 되게 신기해 보였나 봐요. 자, 요거는 이 창동 원장님이 질문하신 건데. 네, 배정 선생님 수술 너무 잘 봤습니다. 원래 잘하신 줄 알았는데 침착하게 너무 잘하셔서 저 감동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배정인 선생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아마 오스템에다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배정인 선생님은 수술을 워낙 잘하셔서 그 드릴링을 하면서 골질에 대한 걸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거의 뭐 AI 수준이시던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짧은 드릴을 써야지 아니면 긴 드릴을 쓰거나 아니면 적게 했다가 그걸 바로 다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을 보면서 따라하는 많은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 4,500 케이스 이상 하셨다고 했고, 배정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많이 써주신 분들께서 골질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언더 드릴링을 하거나 한 사이즈 적게 하고, 아니면 이때는 좀 더 다시 해서 길게 하고, 이런 걸 약간 일종의 프로토콜화 해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어서 뭐 질문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은 뭐 이런 프로토콜이 없느냐? 뭐 사실 매뉴얼 찾아보면 다 있기는 해요. 여기 이게 그 어딥니까? 그 오스템에서 주는 그 PDF 그 팜플렛인데, 여기 보면 소프트 보닝, 여기 뭐 4.0 기준으로 봤을 때 소프트 본에서는 뭐 플래트닝 이니셜 드릴하고는 2단계 언더 드릴링 해서 들어가라고 돼 있고, 뭐 노멀에서는 4.0이면 4.0까지 하고 하드일 때는 4.5까지 드릴링을 해라. 뭐 사실 이 정도면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일단은 이 수술을 할 때 제가 이미디어트로 로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정력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골질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 하는 거는, 일단은 이 CT의 골 밀도 가지고 이건 조금 뭐 우리가 뭔가를 의사 결정을 할 때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CT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니까 CT를 참고해서 이게 검은색이니까 이건 골 밀도가 낮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주의하고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드릴링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플래트닝 이니셜 드릴, 되게 초창기 드릴 플래트닝이나 아니면 특히 이니셜 드릴 정도 들어갔을 때 골밀도가 꽤 잘 느껴집니다. 본인이 드릴링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가이드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면, 이니셜 드릴이나 아니면 이게 첫 번째 풀랭스 드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거죠. 요거나 요거, 이런 첫 번째 풀랭스 드릴을 할 때 골질이 잘 느껴집니다. 그때 저항이 되게 심하다 하면은 이거는 풀 드릴링 해가지고 한번 심어보고, 아니면은 골질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언더 드릴링을 해서 한번 심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가 있으면은 식립 깊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 명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불안하면 언더 드릴링을 해놓고 한번 들어가 보면 됩니다. 들어가 봐서 식립 깊이까지 안 들어가면 조금씩 더 드릴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4를 심을 건데 4에 10까지 드릴링 했는데 덜 들어갔다. 덜 들어가면 이제 오버 드릴링을 조금 크게 할 건지 아니면 꽉 조일 건지를 결정을 할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1mm 정도, 여기서 이렇게 1mm 정도 덜 들어가면 그냥 꽉 조여서 넣는 편인데, 물론 그 1mm도 너무 박스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1mm 정도는, 상하기면 뭐 대부분이고요. 하악도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근데 1mm보다도 좀 더 크다 하면은 오버 드릴링을 하되, 지금 4에 10을 심는다고 했을 때 4.5에 10을 그대로 심으면은 또 그 헛돌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4.5에 8.5 한 단계 짧은 드릴로 한번 진전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뭐 그래도 헛돌면은 이제 4.5에 10을, 그래도 빡빡하면은 4.5에 10을 넣어보고, 그렇게 그냥 언더 조금 낌새가 안 좋다 하면 좀 언더 드릴링 해서 넣어보고, 돌 들어가면 조금 오버 드릴링 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게 이 골질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 CT 따라서 이 흑화도가, 이 콘빔 CT들은 흑화도가 굉장히 들쭉날쭉, CT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그 다음에 제 CT 같은 경우는 좌우도 좀,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 원장님 오셨네요. 하여간 이 골밀도가 제 CT 같은 경우에는 좌우도 조금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자, 이분 시커멓죠? 이분은 진짜 4.5인데 두 단계 언더 드릴 했더니 그나마 좀 꽉 끼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요분도 그냥 CT로만 보면 꽤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분도 결국에는 풀 드릴링 해야 들어갔었어요. 오셈 원가이드가 조금 풀 드릴링을 해도 조금 꽉 끼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이분도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언더 드릴링, 즉 5에 8.5를 심을 거니까 여기 여기 5mm 드릴까지 다 하지 않고 4.5까지 한번 해보고 한번 심어보고, 그게 뭐 덜 들어가면은 더 넣고 이렇게 트라이얼 에러로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드릴을 순서대로 이렇게 풀 드릴링을 쓰는 방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티슈 펀치, 플래트닝, 패스 딜 피러무하고 이니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눈에 익혀 놓으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새로운 툴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티슈 펀치 어떤 분들이 이게 제가 티슈 펀치를 안 쓰고 플래트닝을 바로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잇몸을 많이 뗀다 이거죠. 근데 사실 어태치 진지바가 부족할 때는 티슈 펀치든 플래트닝 드릴이든 큰 상관없고, 그때는 아예 플랩을 열어야 되겠죠. 티슈 펀치를 쓰든 아니면 티슈 펀치 안 쓰고 바로 플래트닝으로 잇몸을 그냥 뚫든 잇몸 뜯어 나가는 거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뭐 티슈 펀치를 따로 쓸 게 아니라면 티슈 펀치, 플래트닝, 이니셜 드릴 3개를 요 새로 나온 이니셜 드릴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패스 드릴은 여기 엔드 커팅, 이 스트레이트한 거라서 사이드 커팅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별로 사실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린데만 형태의 사이드 키트가 요거를 이제 대체하는 걸로 나오고, 실제 실험했을 때의 틀어지지 않는 결과도 꽤 좋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4개를 2개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원 가이드 키트가 다른 가이드 키트들에 비해서도 드릴을 좀 덜 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무조건 드릴을 덜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엔도에 비유를 하죠. 엔도에 원 파일 시스템이 있을 때 파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만곡이 심하거나 석회가 심할 때는 그 전에 프레퍼레이션, 사전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해놓고 여러 개 파일을 써야 되듯이, 지금 제가 지금 요렇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요 3단계를 요거 하나로 단축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요 밑에 골 형상에 따라서 그냥
그냥 요것만 쓰는 것보다는 그 플래트닝을 미리 먼저 써줘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12번, 22번이었고요. 제가 수술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 지금 풀 드릴로 들어가는 첫 번째 드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 드릴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드릴이 뒤에 오는 드릴들의 패스를 좀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 이 패스 드릴이라는 거는 그냥 발치화나 경사진본에서 쓰는 옵셔널 툴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 패스 드릴이 그 이 사이드 컷 드릴이 패스 드릴을 대체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첫 번째 들어가는 풀랭스 드릴 자체를 이 사이드 컷 드릴로 대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좀 앞으로 그 드릴링 프로토콜을 좀 바꾼다면은 첫 번째 요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이 뒤에 두 개도 뭐 사이드 커팅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수술자 그 라이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64 요 두 개는 이게 발치화라서 경사진본이고, 이거는 좀 뾰족하니까 바로 얘를 쓰는 것보다는 요 두 경우에 한해서 플래트닝을 쓰는 좀 그 단축을 시키지 않고 그냥 모든 드릴을 쓰는, 모든 드릴이라기보다는 플래트닝을 쓰고 이니셜 드릴을 쓰는 그런 드릴링 시퀀스를 사용하고, 요런 좀 비교적 그 평이한 케이스에서는 그냥 요렇게 짧아진 쇼튼드 드릴링 시퀀스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은 오른쪽 아래에 채팅창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전화 걸어주시면 제가 스피커폰으로 여기 같이 말씀 들으면서 그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에 혹시 의견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아무도? 오스템 세미나 할 때보다 질문이 더 없네요. 월요일에 오스템 수강자분들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래서 그 드릴링 하는 거를 잠깐 보자면, 이거 9.5mm이기 때문에 약간은 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이 챕터를 나눠놨죠. 자,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제 16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가이드 수술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전부 드릴링 해놓고 전부 식립하는 것이 더 빠르지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때는 하나하나씩 드릴링하고 하나 식립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얘기도 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드릴링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임플란트 6개니까 뭐 이니셜 드릴 6번 쓰고 그 다음에 첫 드릴 6번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드릴링 하나하나 할 때 조금씩 가이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틀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하나 심고 하나 드릴링 다 하고 하나 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리포트 얘기. 자, 이게 그 새로 나온 이니셜 드릴이죠. 이니셜 드릴 렌스 드릴 형태라서 좀 더 뼈에 탁 잘 고정이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게 플래트닝 드릴의 역할도 하지만, 이게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플래트닝 드릴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플래트닝 드릴이 애초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배럴은 넓고 날은 작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대략 8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8mm, 여기가 8mm, 여기에 2mm 정도 되는데, 임플란트를 2mm, 본 레벨보다 2mm 이상 깊이 심을 때는 이 드릴 끝이, 이 배럴 끝이 그 본에 걸려가지고 드릴이 안 들어갑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드릴링 덜 하게 되는 수가 있어서, 그 요런 드릴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여기 배럴 끝에 날이 달려 있으면은, 이게 배럴 끝에 날이 없는 이런 드릴은 그 깊이 심을 때 탁탁 걸려서 이게 가이드 스토퍼까지 덜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근데 얘가 있으면 깎아주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드릴로 여기 이렇게 플래트닝 드릴에 날을 넓힌 것이 있고, 이게 그 여기 배럴의 그 인터피런스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오스템 원 가이드 키트 쓰는 분들이
여기 플래트닝 드릴이 이런 형태라 그러면은 이걸로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이 이니셜 드릴은 그 여기에 있는 배럴 그 배럴 끝에도 사실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셜 플래트닝만 합쳐진 것이 아니라 배럴 요거까지도 합쳐진 드릴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드릴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미뤄져 가지고 뭐 내년 초에는 나온다 하니까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드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걸 뉴 집어넣고 이니셜 드릴 플래트닝과 이니셜이 함께 그 통합된 드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수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티슈 펀치 없이 새로 개발된 이니셜 드릴로 그러니까 플래티닝 드릴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티슈 펀치 플래트닝 이니셜 한 끝은 방에 네스 하는 드릴처럼 겁니다. 표축한 드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허가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아마 출시는 올해 말 드릴은 새로 나온 사이드 컷 드릴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드 컷 드릴이고, 드릴. 이게 제일 첫 번째 드릴이 그 전체적인 드릴의 패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측면 삭제력이 좋은 사이드 컷 드릴을 첫 단계에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9.5mm이기 때문에 약간은 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저희 이 사이드 컷 드릴 예. 첫 단계 이걸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드릴링 얘기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2, 22만 플래트닝 한번 쓴 다음에 이니셜 썼다 뭐 그 얘기. 이렇게 해서 이분은 그 지금 그 라이브 때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분인데 그 밑에는 3 세그먼트 위에는 하이니츠를 이용한 원 피스를 했습니다. 이거 뭐 저라고 위에 12개를 뭐 맨날 잘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잘 안 되면 저는 원내 기공실이 있으니까 그냥 뭐 될 때까지 그냥 해주는 거고 뭐 스캔도 잘해야 되고 기공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잘 안 되면 이렇게 그냥 그 어버트먼트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근데 그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상하게 642 246을 심었잖아요. 642 246을 심었는데 왜 상하기인데 3번 자리에 심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그 패컬티 원장님이신 김세진 원장님이 해주셨었는데 이정진 교수님 계시죠? 이정진 교수님 혹시 마이크 됩니까? 이정진 교수님 마이크 안 됩니까? 지금 만약에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3번을 왜 안 심었냐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3번을 심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한종모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종모 원장님 주무시나? 정목이 형 대답 좀 해줘요. 안 주무시네. 상관은 없을 텐데 예, 예. 좀 가능하면 심자주의라서 캐나인의 심자주의라서 그러면은 이분을 만약에 이렇게 쇼튼 덴타라치 6번까지 있는 교합으로 했을 때 어디 그러면 임플란트 위치 정하십니까? 4646하고 4646 33하고 1번 자리에 하나 심을 것 같아요. 1번 자리. 만약 그렇게 되면 일단 하나를 더 심어야 된다, 그렇죠? 뭐 픽스처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 4가 붙여 심을 수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던데.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뭐 2번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2번이나 2.5번 그 자리로 가는 거. 혹시 이정진 교수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어도 마이크가 안 돼서 말씀하시기 어렵나? 일단 제 생각은요. 지금 이렇게 세그멘티드 브릿지, 하악처럼 세그멘티드 브릿지일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브릿지의 터미널 엔드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처럼 원피스 브릿지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캐나인 가이던스 그 자연치 캐나인이 그 가이드를 잘 받을 수 있는 해부학적 형태다 하는 것들은 뭐 누가 그걸 하겠냐마는 이게 캐나인 가이드를 브릿지에서 받아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그 요 전체 브릿지 안에서 이
교합력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위치에다가 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일단 좋을 걸로 보고, 일단 이렇게 한종목 원장님처럼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1번에 하나 놔야 되겠죠. 1번에 놓지 않으면 요 앞에 캔틸레버가 좀 길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뭐 그냥 64246 심는데 뭐 그렇다고 크게 3번에 심지 않아서 그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 의견은 아니고 다른 오로넥스 원피스 하시는 원장님들 케이스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네네. 지금 하는 방식이 장기적인 예후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꼭 3번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네네. 이렇게 오로넥스 하시는 원장님들도 보면 네네. 이걸 원피스로 만든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죠. 그렇게 세그멘티드 했을 때는 세그멘트의 터미널 엔드에 넣는다. 그 얘기죠. 원장님 저는 의제되는데. 이정진 교수님이십니까? 네네. 예, 아, 예. 교과서적으로는 3번 자리에다 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만약에 원피스로 가고 네네. 캐나인 가이던스가 아니라 군기능 교합으로 분다고 하면 3번이랑 2번 자리를 고르라고 하면 네네. 엠브레저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2번 자리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3번, 4번을 붙여 심었을 때 네네. 치관 형태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 그렇죠. 3번이 치조골의 경사 때문에 순축으로 뻗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이게 물론 2번도 그런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제 패스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서 3번 자리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피스면. 근데 대신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네네. 식설치보다는 3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질문 앞에 나왔던 질문 하나를 또 대답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던 부분이죠. 풀마우스 가이드 수술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 그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이드 포지셔닝 그리고 가이드의 뭐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제가 말씀만 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트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 이것도 결국 환자 바이트하고 레터럴 앵커를 심었을 때 그 안으로 그 변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를 선호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는다 할지라도 레터럴 앵커를 빡세게 심으면은 또 변이가 되는 수가 있어서 이 레터럴 앵커 쓰실 거면은 너무 세게 박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은 자연치가 있어가지고 스테이지드 익스트랙션, 이거 시리얼 익스트랙션이라고도 하는데, 시리얼 익스트랙션은 소아치과에서 선점한 용어니까 그냥 스테이지드 익스트랙션이라고 했는데요. 남아있는 치아들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 남아있는 치아들로 요게 4개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 빼내고 그 치아들 빼면 이제 치아 2개밖에 안 남아서 가이드 포지셔닝이나 그 가이드가 그래도 좀 움직이니까 심어놓은 임플란트들의 임플란트 앵커를 넣겠다 하는 건데, 혹시 요렇게 그 시술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 2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가이드는 발치 전에 놓고 그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거는 발치하고 나서 수술하는데, 시술의 순서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인데요. 가이드를 만들 때는 일단은 가상 발치를 해놓은 얘를 먼저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완성한 다음에 이 케이스를 그 복사 및 제거 승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케이스가 잠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 및 제거 승인 요거 하면은 이제 케이스 카피 되면서 그 잠김이 풀리잖아요. 복사 및 제거 승인 해가지고 그 케이스를 수정을 합니다. 일단 요거 2개 임플란트를 없애야 될 것이고 스캔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스캔을 바꾸는 과정에서 CT와의 정렬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꽤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가이드랑 이 가이드가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요 두 개를 제외한 이 세 개의 이 네 개의 임플란트 위치가 정확하게 같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캔이 바뀜으로 인해서 CT와 스캔 정렬이 바뀌어 버리게 된다면 이 임플란트 가이드가 틀려지게 됩니다. 제가 하악에 수술할 때 한번 그래가지고 한번 하악을 이틀에 나눠서 수술을 했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하악입니다. 하악 가이드 하나. 자, 여기 보면은 스캔이 두 개가 있어요. 가상 발치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이드를 뭐 첫 번째 가이드 만들었고 두 번째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이거 두 개가 위치가 달라요. 실제로 위치가 달라요. 이 이유는 스캔을 바꾸면서 CT와 스캔 정렬이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제가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슈퍼클래스 때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텍스트라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텍스트로라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이런 스테이지드 익스트랙션으로 풀마우스 수술을 해보시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두 개를 이렇게 스테이지드로 할 때는 임플란트 위치가 정확히 보존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CT와 스캔 정렬이 틀어지면 안 된다. 뭐 그 정도까지만 그냥 귀에 발라 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요, 이거 가이드 디자인 제가 했는데 제가 실제 수술했을 때 가이드 디자인이 이렇지 않아요. 여기 제가 상악 가이드 만들 때 팔레타를 덮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왜 덮지 않는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이게 마취를 놓으면은 팔레탈이 부풀어 올라서 이게 팔레탈을 아예 덮은 가이드는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팔레탈을 덮을 것 같으면은 꽉 눌러가지고 조직 부은 게 가라앉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를 대는데 이게 바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임플란트 수술할 때 드릴링 하면서 가이드가 꽤 많이 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를 대놓으면은 얘네가 가이드가 꿀렁꿀렁거리는 게 덜해지겠지만은 전치부도 꿀렁꿀렁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링 할 때 가이드가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얘를 여기까지 꽤 넓게 덮어주는 게, 그래서 모든 홀들의 측면을 보강을 해주는 것이 실제 수술을 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실제 시술할 때의 문제점, 가이드 서저리는 본질적으로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스테이지드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스테이지드 임플란트 계획 시 정합이란 말보단 정렬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정렬에서 오토 정렬된 것보다는 가능한 치주가 건강한 치아 또는 레진 마크 등보다 견고한 구조물을 이용한 3점 포인트 정렬이 발치 전후 가이드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이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제가 텍스트를 바로 그냥 공유를 해 드릴게요. 카카오톡에다가 텍스트를 붙여놨습니다. 정렬을 할 때요, 지금 우리가 사전 프랩 스캔 정렬 정렬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정렬을 할 때 치은 스캔과 사전 프랩 스캔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케이스 모두에서 그냥 사전 프랩 스캔을 한 스캔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그렇고 저 케이스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사전 프랩 스캔은 예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케이스도 사전 프랩 스캔은 예로 한다든지 해서 이 두 개 케이스가 전부 다 같은 정렬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말만 가지고 설명드려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견고한 구조물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레진 마커를 써야죠.
레진 마커 쓰는데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되게 그 오차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 서저리가 블라인드 탱커링이기 때문에 그 실제 시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인을 해석해야 된다. 제가 가이드 그 수술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할 때 이 가이드를 어떻게 해야 안정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그냥 좀 정리되지 않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정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스스로도 좀 뿌듯합니다. 자, 첫 번째, 가이드가 잘 들어가느냐. 가이드가 안 들어가면은 이 안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레진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서포터가 요 안에 달려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스캔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새 뭐 환자가 어디 딴 데서 인레이 치료를 받고 왔다거나 크라운 치료를 받고 왔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ffset value error. 여러분 그 가이드랑 치아 사이, 그 여기 밑에 사이에 옵셋,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슈퍼클래스 때 실습할 때는 80 마이크론을 줬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이드 디자인 직접 할 때 이 갭을 얼마 줍니까? 저는 옛날에 요 안에 50 마이크론을 줬었거든요. 50 마이크론 주고는 내 거는 50 마이크론 줘도 잘 맞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 프린터만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 프린터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프린터를 그 프린팅 출력 방향에 따라서 결과도 꽤 좀 달라집니다. 제가 사진 찍은 걸 하나 보여드리면은 똑같은 가이드인데요. 이 두 개 똑같은 가이드예요. 얘는 서포트를 하방에서 달았습니다. 하방에서 달아줬고, 얘는 그냥 눕혀서 교환면에다 달았어요. 눕혀서 교환면에다 달면은 당연히 출력은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표면 퀄리티가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서포트 붙는 쪽에는 약간은 뭉개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제가 그 가이드 출력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한 옵셋 양이 좀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원네스 프린트 할 때 그 깨끗하게 나오는 출력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저는 이 아래쪽에서 약간 기울여서 내면에 서포트 안 달리게 요즘 출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출력하고 나서 옵셋 값, 즉 갭 수치를 조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출력 방향을 이렇게 하면은 그 옵셋 그 우리가 준 수치는 좀 많이 달라진다고, 또는 그대로 재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보면은 글씨 재현도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 가이드, 수술장에서 썼던 이 가이드는 옵셋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요, 가이드 두께 옵셋은 보통은 2.5로 하는데 좀 더 스티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3mm로 만들었습니다. 훨씬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치아와 임플란트 간의 갭은 80 마이크론을 줬습니다. 제가 옛날에 50 마이크론을 주고 까불었는데, 이게 50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50 마이크론을 주니까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80 마이크론을 줬고, 지금 여기 슬리브 갭 있지 않습니까? 슬리브 갭은 40 마이크론을 줬습니다. 40 마이크론을 주면 조금 빡빡하거든요. 근데 제 프린트에서는 여긴 약간 느슨하고 여긴 좀 빡빡한 감이 있어서 조금 빡빡하게 만든 다음에 리머를 적당히, 리머도 많이 하면 이게 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리머 조금씩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드릴 핏을 얻을 때까지 조절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이드 포지셔닝 그 이슈에 있어서 옵셋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포지셔닝 잘못되면 뭐 말짱꽝이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했을 때 드릴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방향이 잘못돼서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막 힘주다 보면 가이드 부러지고 잘못하면 환자 입도 찢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옵셋 조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홀 옵셋 조절을 하거나, 뭐 리밍을 적당히 하거나, 찌꺼기 없는지, 실제 본이 너무 딱딱해서 덜 들어가는 거면은, 실제 본이 딱딱한 거는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이니셜 드릴이나 첫 번째 풀랭스 드릴 쓸 때 느껴지는데, 그 첫 번째 풀랭스 드릴이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간다. 자, 지금 제가 이 5에 10을 심으려고 할 때 이니셜 드릴 쓴 다음에 일단 원래 프로토콜대로라면 이 3.5에 10 얘를 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을 오래 줘야 되고 하니까 3.5에 7, 8.5, 10 이렇게 짧은 것부터 올라가는 인크리멘탈 드릴링을 하라는 거고, 그렇게 인크리멘탈 드릴링을 할 케이스는 아마도 5에 10까지 드릴링을 해도
임플란트가 빡빡해서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버 드릴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옛날 원가이드 키트에 5.5가 있었거든요. 5.5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5.5 드릴을 제가 주로 5.5에 8.5를 심기 때문에 5.5에 7짜리를 하나 추가로 해서 이 스페어에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안 들어간다, 드릴링도 너무 안 되고 이거 아무리 드릴링 해도 너무 고정이 세게 나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코티칼본을 가로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내가 잘못 드릴링 하고 있는지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드릴링 레지스턴스, 즉 드릴을 넣어봤을 때 슝 들어간다 그러면은 로우 본 덴시티, 그러면 언더 드릴링을 하고 뭐 그래 갖고 덜 들어가면 조금씩 더 오버 드릴링 하는, 조금씩 더 드릴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는 이렇게 허공을 가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뾰족하는 이렇게 뾰족한 경우에는 이게 삐껴나가지고 옆에를 신나게 드릴링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식립하다 보면 이제 허공에 임플란트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프리지에서 가이드 수술하기 참 어렵긴 하죠. 이따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가이드 드릴 데비에이션, 루스 컨택.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하나를 유튜브로 공유를 해드렸을 텐데, 자,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가루를 뿌린 것 같죠? 이게 원가이드 센터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수치를 이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이게 45 마이크론으로 하라 그래서 걔네가 만들어 왔는데, 실제 약간 이렇게 드릴이 데비에이션이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샤프한 리치라든지 뭐 아니면은 발치와에 쓰기는 사실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 슬리브의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가이딩 플레인이 낮으니까 당연히 더 데비에이션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메탈 슬리브 쓰면 좀 나아지느냐 물어보는데, 메탈 슬리브를 써보면은 마찰력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드릴링이 굉장히 좀 드릴링하는 맛이 있는데, 이건 오스템 메탈 슬리브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실제 이거 유격을 굉장히 없이 타이트하게 하려면은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조절한 다음에 리머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나으리라 봅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 40 마이크론 한다면 리밍 적당히 한 거거든요. 리밍도 너무 많이 하면 흔들려요. 슬리브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흔들리죠. 이거는 더할 남이 없지. 어떻습니까, 원장님들? 다른 회사 메탈 슬리브 쓰는 분들 이만큼 좀 흔들립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보셨습니까? 슈퍼챗도 좀 쏘고 하시죠. 여러분들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톡방에다가 커피를 한번 쏘겠습니다. 집중해가지고 빨리 받으십시오. 근데 사람이 많아서 스타벅스를 쓰기는 좀 그렇고. 몇 분 계시나요? 자, 원장님들 혹시 제가 8시 9분이니까요 8시 13분에 시작할 테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좀 다녀오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예. 한종무 원장님이십니까? 네. 예. 유격이 좀 있는 거를 인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요거 가이드 홀에서 배럴을 쓰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면은 되게 샤프한 리치, 뭐 요런 샤프한 리치, 요즘에는 이런 거 심을 때 이건 날려버리고 ALX 이런 것도 많이 심기도 하죠. 근데 이걸 가이드로 심으려고 하면은 물론 이걸 플래트닝으로 일부 날려야 될 테고, 이니셜 드릴을 제가 요걸 썼습니다. 플랩을 열기 전에 플래트닝하고 이니셜 드릴 정도 쓴 다음에 플랩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샤프 리치의 딱 정중앙에 이니셜 드릴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약간이라도 빗겨놨다 하면은 뭐 그때는 그냥 그냥 본에 마킹만 됐다 생각하고 그냥 프리핸드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크리티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아까 그 슬리브의 유격을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환자도 그 지금 이렇게 레퍼런스 임플란트 3개 심어놨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레퍼런스 임플란트가 없었으면은 그 타이트하게 홀 줬다 할지라도 이거 아마 삐겨 나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괜찮겠지만은 정확 정밀함이 특별히 중요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갭을 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정모 원장님, 제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일단은 그 메탈 슬리브를 쓰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 이상 풀어지지는 이제 유격이 어느 이상 커지지는 않는데 네네. 이게 그 슬리브 리스를 사용하면 이게 그거보다는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서 네네. 이거는 이 정도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가능하면은 전혀 안 흔들리게 합니다만은 이게 그 우리가 유격을 그 수치로 측정을 하고 한 거는 아니라서, 저도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뭐 이 정도 흔들리는 정도는 그냥 넘어가면서 수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타이트하면 드릴링 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가이드 센터에서 내보내는 것들은 뭐 약간의 안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건 뭐 제가 원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죠. 어쨌든 얼마만큼 흔들리면 된다 하는 거에 대한 뭐 제 자체적인 기준은 일단 없고, 그 정밀함이 필요할 때 안 흔들리게 한다 하는 기준 정도는 있습니다. 한종 원장님, 요 보시면 요 메탈 슬리브야 당연히 이게 기성품이니까 흔들림의 정도가 다 동일할 텐데, 이 오스템 슬리브는 이 정도 흔들리거든요. 타 회사 메탈 슬리브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네. 사실 오스템은 이 메탈 슬리브 거의 안 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메탈 슬리브를 쓰면 이제 배럴 높이가 딱 더 확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장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이정진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니셜 드릴의 배럴이 슬리브에 걸리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배럴 끝이 본에 걸려가지고 덜 들어갈 때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진 교수님, 이 질문 조금만 더 보충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톡방에서 유현상 원장이 막 자기 오고 싶은데 뭐 그때 깜빡 착각한 것처럼 그래서 하더니 지금 전화해 보니까 받지도 않네요. 나중에 이정진 교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이었고, 이거는 제가 오스템에서 수강생들 대상으로 실습할 때였는데, 이게 80갭을 줬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흔들리죠. 이거는 실제 이런 걸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장님들이 원내에서 제작하는 가이드가 이 정도로 흔들린다 하면 안에 옵셋 수치를 좀 줄이시고, 뭐 약간 좀 빡빡하다 싶은 느낌에서 리머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것도 요 안에 제대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가이드의 측면에 바를 뭐라도 돼야 됩니다. 이 구치부도 마찬가지, 전치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요렇게 덮는 것보다 많이 덮고 시크니스를 증가시키거나 요거를 가능한 좀 많이 되는 거를 추천을 한다. 이건 뭐 제가 뭐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하드고 루스일 때 이게 드릴이 이렇게 데비에이션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골밀도가 차이가 있을 때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린데만 형태의 사이드 컷 드릴을 초반에 잘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드릴을 충분히 이게 그리고 드릴링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드릴을 충분히 많이 주소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그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10.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심을수록 이게 옅아져서 그 일종의 가이딩 플레인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실습 때 어떻게 이걸 해결했었습니까? 슬리브를 올렸었죠. 요 두 개만 이렇게 그 해당이 되는 거고, 슬리브를 올렸는데, 슬리브 올릴 때 제가 어떻게 뭐 그때는 물론 그 천생 원장님이 강의하신 파트긴 했는데 ICMC 슬리브리스를 써가지고 그 요걸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여기 오스템 세미나에서 그 ICMC 슬리브리스를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귀찮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빨리 보여드리면은, 이정준 교수님 오셨습니까? 자, 이걸 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복사 및 제거 승인을 해야죠. 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슬리브 올리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가이드 디자인, 임플란트 그 포지셔닝 단계가 아니라 여기 뭡니까, 여기 가이드 스탠트 디자인에서 여기서 이거를 ICMC 슬리브리스에 뭐 5.0으로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되게 귀찮은데요. 이 앞 단계로 가야 됩니다. 앞 단계로 간 다음에 이걸 이렇게 딱 직각으로 쳐다보게 만들고 단면을 만들어야 돼요. 단면 안 만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단면 안 만들고 하면은 되게 이상한 귀찮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만들면 우리가 여기서 태그를 붙일 수 있잖아요. 길이 태그를. 그래서 1.5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대략적으로 1.5 표시를 해 놓고, 얘가 지금 뭐지? 하나 더 긴 걸로 일단 바꿔요. 하나 더 긴 걸로 바꾸면은 에이펙스 위치는 유지되고 탑이 내려가거든요. 탑 위치는 유지되고 에이펙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1.5로 바꾸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면서 마우스를 일로 갖고 가서 이렇게 내려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슬리브를 억지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라이브 서저리 때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긴 걸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직관적이지 않고 오차가 생길 가능성도 커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릴 거면은 ICMC 슬리브리스로 가이드 디자인할 때 올려라. 그 다음에 이 툴이 껴서 안 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한 80% 정도를 얘로 조이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조여라. 이게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거지. 이게 낀다는 거는 임플란트가 그만큼 약간 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수술을 정확하게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툴, 라쳇 툴이 핸드피스 툴하고 라쳇 툴을 비교를 해보면은 핸드피스 툴이 라쳇 툴보다 더 굵거든요. 핸드피스 툴이 라쳇 툴보다 더 굵어요. 제대로 정확하게 식립을 했으면은 얘로 식립 깊이를 이렇게 딱 맞췄을 때도 얘가 잘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서저리 했을 때 이거 다 씻고 나서 이거 되게 원활하게 잘 빠졌죠. 이게 지금 뭐 가이드 옆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얘를 옵셋을 조절하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수술이 정확한 위치에 잘 되면 얘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걸린 거면은 뭔가 사실은 어디선가 데비에이션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를 뭐 우리는 목표를 삼아야죠. 그게 가이드 디자인이 좀 잘못돼서 데비에이션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릴링을 좀 덜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수술은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런 사인들을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와 슬라이드라고 저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 이니셜 드릴 3개가 합쳐졌다 그랬죠. 티주 3개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사이드 컷 드릴은 경사진 곳에 쓰는 옵셔널 툴이 아니라 풀 드릴로서 첫 번째 쓰는 루틴하게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 끝났고요. 가이드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한 이유, 혹시 누가 라이브 서지에 설명할 때 뭐 이거를 왜 굳이 다 빼고 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뭐 하악은 다 빼는데 큰 그건 그건 없었는데 3번이 약간 조금 애매했었는데, 일단은 이분은 틀니를 해달라고 오신 분이었고 뭐 경제적 사정이 좀 있었고, 게다가 얘를 남겨놓으면은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2개를 심어야 되나? 뭐 2개로 심으면 좀 불어날 수 있으니까 요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임플란트 나중에 파이널 했을 때 이 임플란트들 사이에 있는 뭐 상태 썩 좋지 않은 이런 단독 자연치들이 얼마나 길게 예후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요 2개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 해주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득과 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그냥 다 발치하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환자랑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DR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모르실 텐데요. DR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부품 체계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 부품 체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옆에 제 스크립트도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심고 나서 이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당연히 이 GH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김명래 교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거 어떻게 맞춰서 했냐 이렇게 했는데, 뭐 저야 당연히 이 대략 뎁스가 얼마인지 아니까 이게 대략 4mm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4mm를 일단 다 준비해서 넣었더니 뭐 높이가 적당해서 그걸 썼고요. 만약에 너무 깊다 싶으면 5mm를 바꾸겠죠. 30N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스캔 바디 하고, 여러분 이 효과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실제 스캔하는 것 같죠? 캡을 넣으면 이게 힐링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을 만드는데 이거 참 안에가 밀링 참 하기 어렵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넣는데, 오스템에서 말하는 바로는 하이니스는 여기 압입, 즉 꽉 껴서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링크, 스프링 구조가 있는 링크, 얘가 링크고요. 이게 링크를 잡아주는 커플링입니다. 링크는 보철 하방, 커플링은 링크에 들어가는 요 보철 상방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사를 넣으면은 딸깍하고 들어가서 이러면 이제 안 빠집니다. 그래서 기공소에서 만들어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오면은 이게 논엑스 링크고요. 이게 이래서 요 안에 빈 공간이 꽤 많이 생기긴 해요. 이렇게 조여줍니다. 그래서 요게 링크, 요게 커플링, 요렇게 스크류고 뭐 각각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에 스크류가 걸리는데, 이게 밀링 잘못하면 여기가 플랫해져 가지고, 제가 그때 기공소에 의뢰를 했더니 스크류를 넣으니까 스크류가 숑 빠지더라고요. 걸리는 데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게 참 기공소에서도 처음에 밀링 할 때 좀 최적화를 잘 해야 됩니다. 커플링은 요 위에 있는 금색이고, 링크는 아래에 있는 거고, 헥스, 논헥스가 있고, 뭐 베이스 어버트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제가 요런 DR이나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라운 내면 구조가 밀링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조가 밀링이 잘 되면서도 이거를 조이거나 했을 때 부러지지 않는 구조,
사실 얘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단면을 보고 있지만 360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부러지는 거는 뭐 그렇게 얘가 딱 부러지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크라운이 쫙 쪼개지는 거는 있죠. 그래서 그 파절에 취약하지 않으면서도 밀링이 잘 되는 구조, 뭐 그런 게 가능할까 모르겠다만, 그 다음에 이게 기공소에서도 이거를 그 처음에 최적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회사 차원에서 밀링 스트래티지, 즉 뭐 툴을 어떻게 쓰고 몇 RPM 쓰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툴 세트를 회사에서 좀 최적화를 해줄, 밀링기별로 최적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크류 디자인, 뭐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꼭 맞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얘가 이렇게 조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테이퍼가 있거든요. 이 테이퍼가 있으면은 얘를 약간은 조임에 의해서 이런 수평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이면서 깨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여기에 그 요 직경이 4mm짜리를 쓸 때 이 4mm짜리가 작기도 작거니와 크라운이 여기서 약간 오버행이 되게 디자인 되거든요. 4.5는 안 그래요. 4.5는 여기에 딱 맞게 디자인, 4.5부터는 안 그러는데 4.0은 이 직경은 4.0인데 크라운 하방은 4.5로 나와서 여기에 뭐 그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응력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좀 취약한 구조가 있으면 쪼이면서 부러져 버린단 말, 깨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크류 디자인이 조금 뭐 플랫하다든지 뭐 하여튼 이 디자인을 잘해서 그 쪼여서 잘 쪼여 있으면서도 요 취약 부분, 파절 취약 부분이 없게 하는 뭐 그런 구조도가 되면은 뭐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싱글에서는 꼭 필요하겠지만은 얘가 요 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갔을 때 얘가 그 존재하는 이유는 헥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그 뭡니까 이거 DR이나 그 하이니스 같은 거 싱글로 하잖아요. 약간 돌려보면 회전 유격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싱글에 쓰는 거 좀 그 쉽지 않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티 로테이셔널 구조가 여기에 탁 정확하게 맞는 거 그렇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써본 싱글 하이니스랑 DR은 둘 다 싱글일 때는 회전 유격이 약간 있습니다. 그 유격은 아마도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예, 뭐 그 다음에 베이스 어버트먼트 디자인 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루즈닝 덜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하다 조금 넘어간 게 있는데, 요 링크란 놈의 일단 역할은 뭐 일단 오스템에서 원하는 그 설명을 하는 거는, 일단 얘를 조이면은 그 지루코니아랑 돌아가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찰력에 의해서 우리가 30N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요 소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스크류 루스닝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하여튼 근데 여기 메탈과 메탈이 있으면은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아까 우리 그 뭡니까 메탈 가이드 메탈 슬리브처럼 뭐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든다는 건데, 실제 이런 메탈 커플링이 있을 때 루스닝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이니스라고 많이 풀리고 얘라고 덜 풀리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 오스템에서 자체 실험한 것도 뭐 3% 차이, 오스템에서 30% 차이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3%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나서 뭐 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메탈 인서트 들어간 구조들이 다른 회사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 디오의 그 어딥니까 그 덴티스의 세이프 핏이라는 건데, 요즘 메탈 인서트가 있죠. 이 링크 없는 대신에 뭐 링크를 요 위에서 내려가서 링크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요게 테이퍼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르코니아에는 그 테이퍼도 없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일 때 이게 그 측방력을 스크류에 의한 조입력에 의한 측방력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이 실제 덴티스 쓰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디오의 UV 어버트먼트인데 이것도 스크류에 테이퍼가 별로 없죠. 근데 뭐 UV 어버트먼트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UV 어버트먼트는 순전히 익스터널 구조입니다. 그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DR은 안에 인터널 구조가 있거든요. 이거는 스누콘이란 건데 얘네 그 아이디어도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어버트먼트가 콘케이브 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콘케이브해서 이걸 조이거나 했을 때 이 지르코엔의 이하에는 순전히 압축력만 가해지는 일종의 아치 구조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꽤 괜찮은 구조인 걸로 보이는데 뭐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요런 그 링크 커플링에 어떤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각각이 뭐 어떤 구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 뭐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주로 제가 이거를 그 멀티플에 쓰는데, 멀티플에서 얘 뭡니까 이거 그 논엑스 링크를 쓰는데 이게 안에 빈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거 쓸 때 냄새 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앞니에 썼을 때 환자들이 혼자 막 이렇게 빨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막 냄새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열심히 닦으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게 그 메탈끼리 부딪히는 그 접합되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기 냄새 나고 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논엑스 링크가 일 경우에는 더 그게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DR 어버트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4.5, 6.0이 있고 숄더 폭이 4는 여기가 0.28인데 크라운은 이거보다 약간 오버행되게 만들어진다 그랬고, 이 구조가 제가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보이고, 테이퍼가 여기는 10도고 15도기 때문에 이론적인 패스 보상 각도는 요 세 개일 경우에 30도 곱하기 2인 30도고 얘 같은 경우는 2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제가 가이드 디자인할 때 각도를 최대한 좀 줄이려고 디자인을 했고, 어제 들어온 질문인데요. 여기 2번에 대해서 요 계획해 놓은 걸 보면은 좀 너무 직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냐 하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조금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죠. 옛날에 제가 오상윤 원장님께 ATC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때 김성원 원장님께서 그 풀마우스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었는데, 김성원 원장님은 가이드 안 쓰셔도 모든 임플란트를 원패스로 잘 넣으시는데, 뭐 그때 제 잠깐 기억이 나는데 이 전치부는 생각보다 안으로 좀 그 스트레이트 그 직각으로 떨어지게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약간 더 본 각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원피스를 DR로 못 묶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시멘트 타입 써야죠.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는 하이니스가 김세진 원장님 세미나 다 끝나갑니다.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높은 거 낮은 거 있는데, 요 뭐 이론대로라 하면은 얘는 몇이겠어요? 34도 30도겠죠? 얘는 뭐 그 곱하기 2니까. 그래서 만약에 브릿지로 묶어야 되는 거면은 가이드 디자인할 때 각도를 조금 좀 신경을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높이, 이게 여기 익스터널 부분이 있고 여기 인터널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2.1x 15도 테이퍼고. 그래서 이게 왜 간단하냐, 그 템포라리 하기 왜 간단하냐, 심플 커넥션. 이게 스트레이트 하다 보니까 본에 좀 덜 걸린다 그렇게 했었고, 논엑스니까 헥스 맞출 필요가 없다 했었고, 어버트먼트 프랩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디자인 안 해도 되니까 캐드 디자인이 간단하고, 여러분들 슈퍼 클래스 마지막 날에 요거 실습으로 요거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하셨던 분들은 멀티 유닛만 갖고 했고, 비교적 후반에 하셨던 분들은 DR로 실제 해봤었고요. 패스 컴펜세이션 되고, 링크 요 뒤에 보면은 제가 그 보철 방송할 때 링크 있는 구조, 링크 없는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톡방에서도 얘기했죠. 링크 있는 구조는 여기에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없는 구조는 링크가 안 들어가고 순전히 익스터널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 스크류 체결되는 부분의 보철 두께가 링크 없는 구조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그 템포라리에서 이게 당연히
그 템포라리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나사를 조이다 보면 이게 뭉개질 수가 있을 테니까 이 링크 넣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 템포라리면 링크 안 넣는 구조가 뭐 귀찮음 좀 간편하기도 하고 이게 두꺼워서 조금 더 내구성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지르코니아에서는 멀티플 할 때 저는 링크 있는 구조를 쓰긴 하는데 그냥 순전히 뭐 이게 그 결국 헥스 맞추는 거니까 그냥 순전히 익스터널로 작용하도록 그냥 지르코니아에서도 링크 없는 구조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풀마우스를 얘로 했을 때 뭐가 더 간편하느냐, 템포라리에서 사용하던 어버트먼트랑 파이널에서 사용하는 어버트먼트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넣고 빼고 이걸로 바꾸고 할 때 ISQ를 재거나 어버트먼트를 넣거나 할 때 환자가 되게 아프기도 하고 우리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런 그 DR을 처음부터 쓰면은 DR로 템포라리를 그 여기 그 스플린트로 만들어주고 DR 위에 ISQ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템포라리를 쫙 원피스로 만들어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철을 할 때 되면은 그 원피스 템포라리를 이렇게 3세그먼트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구치부 바이트를 이용해서 전치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부 바이트를 이용해서 구치부를 만들고 이러면은 어버트먼트를 교체를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좀 편리한 감이 있죠. less in and out이라고 돼 있죠. 환자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다. 그 DR 어버트먼트가 템포라리 어버트먼트, 파이널 어버트먼트, 힐링 어버트먼트, 스마트팩 플랫폼으로 다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예요. 원피스 템포라리 만들었고 3세그먼트로 해가지고 구치부 바이트로 전치부하고 이분은 뼈가 꽤 이거를 패스를 제가 좀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요거를 4개를 한꺼번에 묶었더니 그 레진은 들어가는데 지루코니아는 들어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끊었습니다. 끊지 않고 하이니스의 로우로 해서 해결된 케이스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끊어서 하거나 시멘트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피스로 처음에 했다가 구치부 바이트로 전치부, 전치부 바이트로 구치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라이브 서저리에 대해서 준비했던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 아까 질문을 잠깐 검토를 해보자면 레터럴 앵커를 쓰는 요거 메탈 슬리브 요거 이거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현장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자, 여기 질문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보이죠? 뭐 영양가 있는 질문은 별로 없네요. 뭐 팝업 세는 안 뜨냐? 커피 팝업 어디 갔느냐? 풀라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할 때 가이드 사용 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에 설명을 해달라. 이게 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죠. 수술 전 설명이 너무 좋네요.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마커용으로 어떤 미니 또는 템포러리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냐, 추천하는 사이즈가 있느냐. 마커용, 저는 레퍼런스 임플란트로 얘기를 했는데 그 여기 이게 덴티스의 아이픽스, 덴티스가 아이픽스가 있고 아이픽스 앵글드가 있거든요. 그냥 아이픽스는 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이픽스 앵글드는 익스터널이고 요렇게 얘를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마운트 어댑터인데 그 얘를 만약에 심어 놓고 환자를 그 이게 여기다 이제 왁스림도 올리고 뭐 덴처도 한번 올려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끼고 환자가 가야 되는데 환자가 이거 불편하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얘는 일단 이게 좀 낫기도 할 뿐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불편하다면 얘를 빼놓고 그냥 이 상태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를 선호합니다. 원장님 차은우보다 미남이시네요. 이거 뭐 이분은 노안이 아니라 거의 백내장이 오신 분 같네. 임플란트 고정이 과할 때 임플란트를 빼고 드릴링을 더 할지 조여질지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낌새를 느껴본다. 그 낌새는 그 서지컬 리포트에서 시커멓거나 이럴 때 또는 첫 번째 풀랭스 드릴, 이니셜 드릴이나 첫 번째 풀랭스 드릴을 할 때 저항감을 보고는 드릴링을 그 저항이 별로 없으면은 언더 드릴링을 갈 것이고 뭐 저항이 적당히 있다 하면은 일단은 식립해보고 덜 들어가면은 1mm 정도 덜 들어가면은 그냥 제가 조인다고 했었고
1mm보다 좀 높으면은 드릴링을 더 한다. 그게 뭐 기준 뭐 되겠죠. 치조제가 좁아서 리치 스플릿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이드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좁은 치조에서 가이드 심으로 고리식을 하는 쪽으로 계획하시나요?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죠. 그 뭐 고리식은 저는 요즘엔 좀 덜 하는 추세라서 가능하면은 그 칼리치 같은 거 뭉개버리고 임플란트를 거기다 심는 편이긴 한데, 물론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렇게 칼리치에 할 때는 가이드 고정원, 가이드를 포지셔닝하는 레퍼런스 또는 고정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휘지 않게끔 보강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가이드의 드릴이 데비에이션 되지 않게끔 그 옵셋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오프셋 들리면 핸들인치로 식립 깊이 조절할 때 슬리브 윈드 2mm 기준에서 뭐 1.5m 더 식립한다. 뭐 맞는 얘기죠. 원카스 뭐 이거는 뭐 살짝 터치하는 정도는 원카스 같은 거 안 써도 되고 싶고, 엔진 식립 토크는 저는 40N 주고요. 핸드렌치로는 최종 몇 뉴턴, 뭐 너무 무한 토크 이런 건 안 주고, 그 렌치에 보면 스프링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스프링 한도 안에서 저는 하는 편이기는 해요. DR 스캔 바디 홀더가 있는데 손으로 그냥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손이 편해서 그런 거고, DR 스캔 바디 체결이나 스캔 바디 체결로 방사선 사진을 찍어 체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그냥 생략하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 조금 깜빡해가지고요. 이분 눈썰미가 되게 좋으시네. 제가 라이브 서저리 때 그 술후판으로 보여드린 건 이거거든요. 요거는 그거예요. 그 힐링 캡이에요. 캡. 근데 사실은 엑스레이를, 이게 스캔 바디거든요. 스캔 바디를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확인했었어야 되겠죠. 여기가 그 어버트먼트 잘 연결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스캔 바디가 잘 연결됐는지를 확인했었죠. 그래서 제가 스캔 뭐 라이브 서저리 때 스캔까지 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찍었더라고. 그래서 환자를 다시 오라 그래 가지고 요거에서 엑스레이 다시 찍은 다음에 다시 스캔해서 작업했습니다. 어쨌든 요 말은 맞는 말이죠. 무한 토크라 하면 뭐 되게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뭐 한 1mm 안에서 무한 토크고, 살짝 돌려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투약 뭐 하면 되고. 스캐너는 뭐 썼을까? 트리오스 5 썼죠. 아빠 왜 울어? 커피 지나갔나요? 액세스 홀이 넓은데 보철 적합 때문인가? 그 제가 이게 제 프린터가 아니니까 출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이브 할 때 혹시 나사 홀이 좁아가지고 드라이버가 안 들어갈까봐 0.2mm 정도 넓혔어요. 이걸 알아보는 원장님이 있었네. 너무 멋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오후 세션입니다. 소독된 서지컬 글러브로 안경을 잡고 쓴 뒤 그 손으로 환자 구강에 다시 들어갔다. 소독된 서지컬 글러브가 아니고 일반 글러브였고요. 보철할 때 뭐 우리 세프틱과 아세프틱을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목에 티라면 티인데 뭐 되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네요. 링크를 사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장단점이 뭐냐? 링크가 없는 것이 좋다는데 링크가 있어야만 하는 케이스가 있느냐? 템포라리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없는 게 일단 간편하기도 하고 그 안에 두껍게 보철 두께도 그 두껍게 하는 것이 좋다. 링크가 없는 경우 체결 강도는 몇 뉴턴으로 체결하느냐? 템포라리는 대충 10뉴턴으로 쪼입니다. 링크가 있든 없든. 지르코니아는 25로 쪼이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DR은 패스 차이를 어느 정도 보상하느냐? 4.0은 20도, 그 이상은 30도. 각도 보상 뭐 같은 얘기죠. 템덴트에 힘이 더 들어서 페일 가능성이 증가하진 않느냐? 이미디어트로 고정을 한다고 하면 고정식 템포를 한다면 한 5개 정도가 고정력이 충분하면은 좀 안심이 되고, 4개부터는 약간 조금 부담은 되긴 합니다. 6개는 뭐 교합 조정만 잘 한다면은 뭐 보통 많이들 하죠. 고정체한 각도. 처음에 링크가 없는 경우 디자인 오스테마 파자 해야 되나요? 제가 라이브러리 올려드렸죠. 처음에 조인 30N DR 오버스 나중에 다시 안 조이나요? 당연히 파일을 하기 전에 조여야죠. 루페 수술을 할 때도 여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루페, 이거 에드메텍의 그 굴절 루페인데 이거 쓰는 거 큰 도움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질문 좀 하세요. 보자, 질문이 이정진 교수님 질문하시고 6기 때가 7기 때인가 기억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6기 때인가 7기 때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슈클 강의 때 하이니스 멀티플 브릿지보다는 싱글이 쓸만한 것 같다 지나가듯이 언급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뭡니까 이거 오늘 올려드렸죠. 싱글은 일반 어버트먼트를 쓰고 멀티플은 MUA 타입 즉 하이니스나 디알로 하라 했으니까 조금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풀랭스까지 달하는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몇 케이스 안 해줬지만은 매우 공감한다. 다만 깊이 심화해서 경사 급해지는 케이스 등에서 슬리브가 상대적으로 짧게 만들어 놓는 거고 첫 풀랭스 드릴 시에 슬리브가 짧은 배를 안아서 약간 엉뚱합니다. 이럴 때 좋은 팁. 이거는 슬리브를 올리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슬리브를 1.5mm라도 올리는 게 큰 도움이 되겠죠. 혹시 여기 문 원장님 지금 질문 주셨는데 슬리브 올리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정진 교수님 이니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 보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뭐 이정진 님이 참 지금 뭐 폰으로 들어오셨나? 원가이드 드릴 길이 한 개의 슬리브를 너무 높게 만들면 드릴이 원하는 깊이가 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10mm를 식립을 해야 되는데 슬리브를 1.5피면 11.5 드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을 심을 거면은 더 올릴 방법은 없긴 하죠. 지금 제가 핀트에 맞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혹시 고재관 원장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뭐 아까 제가 이정진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 이니셜 드릴의 배럴이 슬리브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상황이 어떤 걸까요? 혹시 그 깊게 심어서 배럴이 본에 걸려서 드릴이 덜 들어간다는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드릴링을 할 때 네네. 가이드를 썼을 때 이제 드릴 팁이 네네. 본에 먼저 걸리고 배럴이 아. 슬리브에 안 걸리는 경우에 아,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제 드릴링을 하면서 팁이 이제 본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배럴이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여쭤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원가이드의 기본 컨셉이 더블 컨택이라고 하거든요. 더블 컨택이라고 해서 이니셜 드릴이 들어가 가지고 홀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후행 드릴이 들어간다는 건데 깊게 심는다면은 이니셜 드릴마저도 배럴에 안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말씀하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이니셜 드릴 이름이 이니셜이지만 실질적인 이니셜은 플래트닝입니다. 플래트닝. 실질적인 이니셜은 플래트닝 드릴이니까 플래트닝은 그 여기 뾰족한 이런 돌출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배럴이 가이드랑 걸리게 돼 있잖아요. 플래트닝이 랭스대로 들어가긴 하면은 이제 이니셜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플래트닝을 먼저 써야 된다 하는 얘기고 플래트닝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걔는 이 일반 이니셜보다는 훨씬 뾰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잘 들어가는 것 같긴 하고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 플래트닝을 먼저 쓰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그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이 없는지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양세기 원장님 혹시 질문 없습니까? 없다고요? 고재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러면 기존 그 MUA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안 하시고 이제 DAR 시스템으로 거의 전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MUA는 일단 잠깐만요. 제가 그 비슷한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원장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슬라이드에 있네요. 물론 그 오스템 MUA의 특징일 수도 있긴 한데 요게 오스템 MUA예요. 여기 보시면 요 놈이 네. 오스템 MUA입니다. 순전히 익스터널 구조고 일단은 실린더를 쓰게 되는데 물론 실린더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크류가 꽤 허약해요. 짧기도 짧고 핏이 토크를 조금만 주면 좀 더 세게 줬다 하면 이게 아마 20인가 15인가 들어가게 돼 있을 때 조금만 줬다면 이게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템 MUA를 파이널에 쓰는 건 조금 어렵고 타 회사 MUA 그 MUA라 보통 그냥 MUA라고만 말하면은 그냥 요 익스터널만 되는 것들 뭐 트루어벗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디오도 그렇고 케마클 쪽에 MUA도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저는 요즘에는 이제 요런 것들 파이널에도 요런 어버트먼트 하이니스나 DR처럼 뭐 요런 어버트먼트를 선호합니다. 오스템 MUA는 요즘에는 템포러리용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그 템포러리 프린팅 하는데 세팅 뭐 이렇게 어렵지 않나요? 세팅이라 하시면 뭐 프린터 세팅 말씀하십니까? 네네. 아니면은 딜리버리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프린터 세팅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타사의 링크 시멘리스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내면의 그 피팅이 이렇게 처음에 그거 세팅 값을 조절을 해서 맞춰야지. 그러니까 아마 시멘트 갭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네네.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디 겁니까? 저는 마스터픽스요. 마스터픽스. 마스터픽스는 얘잖아요. 그쵸? 네, 이게 판 스프링 구조고 여기 안에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탁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참 가공하기 어려울 걸로 보는데 밀린기가 원장님 프린팅 할 때 그렇다는 거죠? 네, 프린팅 할 때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 회사하고 좀 그 조율이 있었거든요. 조율해서 지금 맞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잘 맞고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오스템의 그 DR의 템포라리 라이브러리는 딱히 손볼 게 없어요. 음, 그거는 그 링크가 없으니까 그 오늘 제가 낮에 여기 캡처해서 보여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크라운 하방에 들어가는 링크의 그 딱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링크가 없으니까 그 템포라리 라이브러리로서는 그게 훨씬 간편하죠. 지르코니아는 좀 조율이 필요합니다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프린팅을 PMMA도 굉장히 많이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구조상.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한종호 원장님은 왜 둘이나 있어요? 뭐 PC로도 들어오고 폰으로 들어가셨어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혹시 뭐 소감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실 분도 없어요? 뭐 너무 잘하셨다든지. 한종호 원장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지도 말씀. 지금 에?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어, 행사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보다가 지금 핸드폰으로 봐서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우리 성종찬 원장님 뭐 다른 분들은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그 오스템에서 들으셨던 김재현 원장님이나 김하영 원장님도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 그럼 끝내겠습니다. 우리 김세진 원장님 들어와 있죠. 김세진 원장님이 3번에 왜 안 심나 했었는데 그 뭐 다시 설명드리면 그 세그멘티드 보철에서는 그 터미널 엔드에 심는 것이 그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렇게 브릿지 전체 브릿지일 때는 하중 분포의 캐나인 가이던스를 꼭 그 심지 않아도 3, 4번 뭐 그룹 펑션 같은 걸로 줄 수 있으니까 하중 분포 또는 응력 분포를 그
제일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임상적으로도 3번, 3번에 심었을 때는 전치부에 전방부에 캔틸리버가 길어지니까 임플란트를 더 심어줘야 되고, 3, 4를 또 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3, 5를 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그 기둥 그 지대치의 분포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 부분을 선호를 하는데 꼭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하계 보철 세그멘트를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훨씬 더 많이 심어야 되겠죠. 상하계 보철 세그멘트 하면 313 심고 뭐 313 심고 전 6 유닛하고 그 467 심고 467 심고 그 4유닛 이렇게 합니다. 뭐 가끔 뭐 3번에 모실 때면 4224 심고 그 4224까지 8유닛 브릿지하고 그 뒤에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세그멘트로 하려면 상악은 거의 9개에서 10개 정도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9개, 10개씩 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설명이야 6개 심는 거, 9개, 10개 심는 건 또 같이 하는데 대부분 요즘 이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브리츠님, DR 보철 만들 때 링크가 약간 헐겁게 넣으시는지 아니면 하이니스 링크처럼 빡빡하게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는 약간은 빡빡하게 그 원래는 이 링크는 그 커플링으로 잡아주게 돼 있긴 한데 뭐 일단 저는 이걸 커플링 없이도 일단은 잡혀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다 끝난 걸로 예, 김하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정진 교수님께서 4, 5, 6, 7 상실인 2개 심는다면 4, 5, 6, 7 상실인 경우에 2개로 4유닛 브릿지라 2개만 심어야 되는 것 같으면은 4, 7을 선호를 합니다. 2개만 선호하는 경우, 심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은 요렇게 그 상학에서는 만약 4유닛이라도 저는 3개를 심을 거를 권유하고 선호하고 있고요. 만약에 3유닛 브릿지 뭐에 5, 6, 7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5, 7보다는 5, 6, 7을 심을 거를 저는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 2개 심고 상학에서 3유닛을 구치후배하는 거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박수 치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신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라도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원장님들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정 원장님 가이드 수술 거의 안 하면 어떡해요. 가이드 수술 하셔야지. 원장님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원장님들 나가시는 거 보고 저는 나갈 겁니다.